나는 서울에서 40년간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은퇴교사로 남편과 사별 후 슬아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견뎌낸 농부로 평생 절약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100년 된 고택을 수리하면서 생긴 기막히 사연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행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 포천의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나 박영숙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적이 있었나 싶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째인데 이제야 정리를 하러 가다니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에 쥔 집 열쇠를 꾹 쥐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 집은 우리 박가의 뿌리다. 절대 팔지 말고 대대손손 지켜라고 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서울에 사는 내가 수시로 오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아들 민수는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고 딸 은정이는 시댁 눈치 때문에 친정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며 손을 놓은 지 오래였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 어귀에 도착하니 옛 모습 그대로인 시골 풍경이 반겨주었다. 하지만 집들은 하나둘 헐려나가고 빈터만 늘어나 있었다. 아는 얼굴도 찾기 어려웠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내가 이제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어머나 영숙이 아니냐. 뒤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에 돌아보니 어릴 적 옆집에 살던 순자 언니였다.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구부정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따스한 미소만큼은 여전했다. 언니,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우리 영숙이 이렇게 크고. 아니다. 이제 할머니가 다 됐네. 아버님 제사는 잘 지내고 있지? 네, 서울에서 모시고 있어요. 그래도 이 집은 어쩌려고? 비어 있으니까 도둑들이 들어와서 난리도 아니야. 순자 언니의 말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역시 집을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대문부터가 녹이 슬어 삐걱거렸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가 남기고 간 100년 된 집의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장독대에 비 온 뒤 흙냄새가 스며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아버지가 심으신 감나무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대청마루로 올라서니 발걸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들으니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여름밤 마루에 멍석을 깔고 누워 별을 보며 아버지께 옛날 이야기를 듣던 추억, 김장철이면 온 집안이 배추 절이는 냄새로 가득했던 기억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연탄재로 검은 자국이 남은 부엌, 금성 TV가 있던 자리엔 먼지만 소복이 쌓여 있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져 나가고 천장에는 비가 새서 생긴 얼룩이 여기저기 보였다. 문득 IMF 때가 생각났다. 그때 나는 30대 중반이었고 아이들은 아직 어렸다. 금모으기 운동 때 결혼 반지와 목걸이를 내놓았던 기억, 분식집 틈새에서 떡볶이, 국물로 한 끼를 때우며 버텼던 그 힘겨운 시절. 그때도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서울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이곳에 와서 아버지가 기르신 채소를 얻어가고 마음의 위안을 얻곤 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소리내어 인사를 하니 빈집이 웅웅 울렸다. 마치 아버지가 어디선가 대답해 주실 것만 같았다. 집안을 둘러보니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지붕은 비가 새고 대청의 기둥은 속이 썩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적이지 않았다. 손만 대면 살아날 것 같았다. 그래, 이 집을 고치는 일은
내 마음을 고치는 일과 비슷할 거야. 마음을 다잡고 동네에서 소문난 목수 김씨 아저씨를 불렀다. 70대 중반의 김씨 아저씨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분으로 우리 집도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손본 적이 있다고 했다. 영수가 이 집 참 정겹네. 내 아버지하고 내가 같이 기둥 교체한 게 엊그제 같은데. 김씨 아저씨는 집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점검을 시작했다. 기둥을 톡톡 두드려보고 벽을 손으로 만져보며 상태를 파악했다. 전체적으론 괜찮아. 기초가 튼튼해서 큰 공사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안방 옆 작은 방의 황토벽을 톡톡 두드리던 김씨 아저씨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했다. 여긴 소리가 다르네. 다른 벽은 꽉 찬 듯한 둔한 소리가 나는데 그 부분만은 왠지 공허한 소리가 났다. 김씨 아저씨는 경험 많은 손길로 벽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상해.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100년 된 집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아저씨, 혹시 무슨 물건이라도 숨겨져 있는 걸까요? 글쎄, 옛날 사람들이 돈이나 귀한 물건을 벽에 숨겨두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했지. 한번 열어볼까? 그때는 몰랐다. 그 벽 뒤에서 내 가족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 작은 발견이 우리 집안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김덕수 아저씨가 연장 상자를 뒤적이며 말했다. 영수가 이런 벽 작업은 조심해야 해. 혹시 중요한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해보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다. 100년 된 집이니 온갖 비밀이 숨어 있을 법도 했다. 아저씨는 작은 정으로 황토벽을 조심스럽게 쪼기 시작했다. 툭툭 소리가 날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뛰는 것 같았다. 벽돌 사이로 흙이 부스러져 나오고 먼지가 폴폴 날렸다. 아저씨, 마스크 하세요. 먼지 많이 날려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건 익숙해. 김 아저씨가 계속 벽을 쪼았다. 그런데 갑자기 텅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망치질하는 둔탁한 소리와는 전혀 다른 마치 쇠붙이 같은 울림이었다. 이 소리 뭐지? 아저씨도 놀란 표정으로 손을 멈췄다. 다시 톡톡 두드려 보니 확실히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았다. 여기 정말 뭔가 있네. 영수가 손전등 좀 가져와 봐. 나는 서둘러 부엌에서 후레쉬를 가져왔다. 김 아저씨가 벽에 손바닥만 한 구멍을 뚫고 손전등을 비췄다. 어머나! 내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어둠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검은 덩어리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었다. 이게 뭐야? 누가 가방을 벽 속에 숨겨둔 거지? 김 아저씨도 신기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 6.25 때나 일제강점기 때 귀한 물건이나 돈을 벽에 숨겨두곤 했거든. 내 아버지도 그런 일이 있으셨나 보네. 아버지가요? 그런데 왜 이걸 얘기 안 하셨을까요? 구멍을 조금 더 넓혀서 가방을 꺼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다.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검은 가죽이 곳곳에 바스라져 있었고 금속 장식은 녹이 슬어 있었다. 손잡이도 거의 끊어질 것 같았다. 조심해, 영수가. 오래된 거니까 부서질 수 있어. 김 아저씨의 말에 따라 가방을 조심스럽게 대청마루에 놓았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아저씨, 이거 열어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집에서 나온 건데. 다만 조심해서 열어야 해.
가방의 자물쇠는 이미 녹이 슬어서 부서진 상태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려고 했지만 오래된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서 쉽게 열리지 않았다. 잠깐, 내가 해볼게. 김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찍 소리와 함께 뚜껑이 올라갔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가방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제일 위에는 신문지에 쌓인 뭔가가 있었고 그 아래로는 오래된 통장들과 봉투에 든 돈다발들이 보였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흑백 사진들이 있었다. 어머,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이야? 김 아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돈다발들은 옛날 지폐였지만 꽤 두툼했다. 통장도 여러 개나 됐다. 하지만 내가 정말 놀란 건 돈 때문이 아니었다. 맨 아래 있던 흑백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다. 여자는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이었다. 그런데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 올렸다. 사진 뒷면에는 영수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마이너스 상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상철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4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때 나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고 상철이는 영수가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졌네. 김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보니 모두 나와 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한강에서 찍은 사진, 남산에서 찍은 사진, 시골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 모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대체 누가 왜 이걸 여기에 숨겨둔 거지?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 가방을 여기에 숨긴 사람은 분명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내 옛날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진을. 갑자기 무서워졌다. 이 사진들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았다. 특히 내 가족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았다. 아저씨,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시겠죠? 당연하지. 남의 집안일인데 왜 떠들어? 그런데 영수가 혹시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김 아저씨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오래된 일이라.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 남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박상철. 내가 20살 때부터 사귄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못했다. 부모님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때 상철이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딸을 그런 집안에 보낼 수 없다고 하셨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고 나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남편과 결혼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을 아버지가 왜 간직하고 계셨을까? 그것도 이렇게 벽 속 깊숙이 숨겨두면서. 영수가 통장들도 봐. 이거 상당한 액수네. 김 아저씨가 통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정말로 큰 금액이 적혀 있었다. 아마 지금 가치로 치면 상당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돈보다도 이 사진들이 더 걱정됐다. 만약 내 아이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딸 서연이가 보면.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서연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하지만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아저씨,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요. 그럼 그렇게 하자. 나도 오늘은 좀 충격적이었어. 김 아저씨는 연장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런데 영수가 이 가방은 어떻게 할 거야?
아이들한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잠시 고민했다. 돈과 통장은 가족들과 상의해야 할 문제였다. 하지만 사진들은 절대 보여줄 수 없었다. 일단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김 아저씨가 떠난 후 나는 가방을 안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이 작은 가방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테이프에서 지지직하는 잡음이 나더니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순자야. 그 첫 마디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이걸 듣는다면 내가 없는 거겠지. 미안하다, 순자야.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이제야 하는구나. 나는 워크맨을 꽉 쥐었다. 김덕수 아저씨도 숨을 죽이고 들고 계셨다. IMF 때 우리가 지킨 건 돈이 아니라 체면이었단다. 근데 그 체면이 사람을 망친다는 걸 늙어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무거운 한숨이 섞여 있었다. 테이프 너머로 그때의 괴로움이 그대로 전해졌다. 1997년 겨울, 내 언니 영희가 하늘로 떠난 날을 기억하느냐? 그날 밤 내가 그 아기를 안고 왔지. 그게 서연이다. 뭐? 내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언니의 아기. 갑자기 25년 전 그 겨울밤이 떠올랐다. 언니 영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는 그 작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었다. 그때 나는 25이었고 결혼한 지 2년 차였다. 그때 출생신고를 제대로 못했다. 영희가 미혼모였고 남들 눈을 의식해서 호적 정리를 계속 미뤘지. 그래서 서연이가 내 아이로 등록됐다. 아버지의 고백이 계속됐다. 사람들은 내가 서연이를 낳은 줄 알았고 우리도 그냥 그렇게 두었다. 시골에서는 그런 소문이 사실보다 무서웠거든. 내 언니의 명예도 지키고 서연이도 떳떳하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숨이 턱 막혔다. 서연이가 내 언니의 아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25년 동안 조카를 딸로 키워온 것이었다? 아버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김 아저씨가 내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비밀은 언제까지나 숨겨둘 수 있는 게 아니더구나. 내가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는 것도 몰랐고 서연이가 진실을 모르고 자라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테이프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말을 고르고 계신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증여계약서를 만들어서 이 땅을 서연이 몫으로 남겨두려고 했다. 영희가 물려받았어야 할 몫을 서연이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 등기 이전은 서연이가 성년이 되는 해에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 잠시 끊겼다. IMF가 터지고 내가 서울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그 일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다 내가 먼저 가게 됐구나. 미안하다, 순자야. 나는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었다. 그때의 혼란스러웠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언니 영희는 서울에서 혼자 살았다. 가끔 집에 내려와도 말이 별로 없었고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 언니는 이미 위독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날 밤 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것은 갓 태어난 아기 하나뿐이었다.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내가 죄책감에 이 비밀을 숨길까봐 벽 속에 가방을 넣어뒀다. 때가 되면 열어라. 아버지의 말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서연이는 내 심장으로 낳은 딸이다. 피는 다르지만 사랑으로 키운 건 너다.
그걸 잊지 마라. 그리고 언젠가는 서연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내가 판단해서 적절한 때에 얘기해 주렴. 그러니까 나는 25년 동안 이모이자 엄마였던 것이다. 그 시절 남의 시선이 칼날 같았기에 우리는 침묵으로 서로를 지켜왔던 것이다. 아버지는 통장과 땅 문서를 분산해서 지켜오셨고 등기 이전은 서연이가 성년이 되는 해로 미뤄두셨지만 IMF와 내 힘든 생활 때문에 끝내 마무리하지 못하신 것이다. 나는 가방 속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증여계약서 사본, 지적도, 토지대장 열람본을 다시 꺼내 보았다. 오래된 서류들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잉크 냄새가 풀풀 났다. 아버지, 왜 이제야? 내 독백이 텅 빈 집벽에 흡수되었다. 모든 것이 이해됐다. 왜 아버지가 서연이를 그렇게 아끼셨는지, 왜 늘 서연이를 잘 돌봐야 한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 땅을 서연이에게 물려주려고 하셨는지, 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서연이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충격보다도 25년 동안 진실을 숨겨왔다는 죄책감이 더 컸다. 그런데 정말 서연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25년 동안 엄마로 알고 살아온 나를 이제 와서 이모라고 해야 할까? 테이프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들려왔다. 순자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이해한다. 다만 서연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랑에는 피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테이프에서 딸깍 소리가 나며 멈췄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 아저씨도 조용히 앉아 계셨다. 그때였다. 마당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났다. 시동을 끄는 소리, 차문 여닫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곧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었다.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돈 냄새를 맡고 온 것이리라. 너무나 익숙한 그들의 발소리였다. 나는 재빨리 테이프와 서류들을 가방 속에 다시 넣었다. 이 비밀을 당장 그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순자야, 어서 나와봐. 민수가 마당에서 소리쳤다. 이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정말 막막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민수가 대청마루로 올라오며 말했다. 뒤이어 며느리 지연도 하이힐을 딸깍거리며 따라 올라왔다. 두 사람 모두 어딘가 들뜬 표정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 인사는 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내 옆에 놓인 가방에 꽂혀 있었다. 마치 레이더에 표적이 잡힌 것처럼 번들거리는 눈빛이었다. 이게 뭐예요? 벽에서 나온 거라고 순자 언니한테 들었는데. 지연이 성급하게 가방을 가리켰다. 나는 가방을 내 몸쪽으로 살짝 당겼다. 응, 아버지가 숨겨두신 것 같아.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근데 솔직히 집값보다는 땅값이 더 나오겠죠? 민수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직 가방 안을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김덕수 아저씨가 어색해하며 일어섰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영수가. 내일 다시 와서 병마저 정리하자. 네, 아저씨. 고생하셨어요. 김 아저씨가 가신 후 민수가 바로 가방 옆에 앉았다. 엄마, 이거 뭐가 들어있어요? 옛날 물건들이야.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 테이프에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민수가 가방을 흘깃 보더니 바로 통장을 집어들었다. 이거 새마을 금고 통장이네. 엄마, 이거 잔액이. 민수가 통장을 펼쳐보고는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 이게 얼마예요? 수천만 원이잖아요.
지연이 민수 어깨 너머로 통장을 들여다보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 탐욕이 묻어 있었다. 이거 상속 재산이죠? 어머니가 혼자 가지실 수는 없어요. 상속 재산분할협의서 써야죠. 지연이 서류를 휙휙 넘기며 눈빛이 번들거렸다.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이를 발견한 것 같았다. 저도 법 조금 알아요. 남편 회사에서 부동산 업무 도와줄 때 공부했거든요. 나는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낯설어 보였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 문제예요, 엄마?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증여계약서가 있어. 서연이 몫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증여계약서를 꺼내 보였다. 지연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서 빠르게 읽어보더니 콧웃음을 쳤다. 사본이잖아요. 게다가 등기 이전도 안 됐네요. 그럼 그냥 말뿐이죠. 뭐가 말뿐이야?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야. 어머니, 법적으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어요. 이건 그냥 의사표현일 뿐이에요. 지연이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녀의 말투가 점점 교활해지는 것 같았다. 위임장만 있으면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떼서 진행하면 끝이에요. 어차피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된 거잖아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개연성은 늘 현실에서 움직인다는 걸. 탐욕은 서류의 틈새를 파고들고 절차는 선한 사람에게는 어렵고 약은 사람에게는 쉽게 보이는 법이다.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요즘 전세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이 돈으로 서울에 집 하나 장만해야죠. 서연이야 시집 가면 되지만 우리는 평생 이 동네에 살 수는 없잖아요. 내 가슴이 답답해졌다. 민수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에만 눈이 멀게 된 걸까?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민수야, 너는 내 친아들이고 서연이도 내 딸이야. 똑같이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엄마가 사랑한다고 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지연이 차갑게 말했다. 게다가 서연이는 결혼해서 나간 딸이에요. 우리는 아직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아들이고요.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서연이가 언제 결혼했다고 그래? 곧 할 거잖아요. 그 남자친구랑. 그것도 확정된 게 아니야. 내 목소리가 커졌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내가 아직 서연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서연이가 내 친딸이 아니라 조카라는 사실을. 그때 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다. 순자 씨, 나 최만석이요. 마을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다. 75살의 최만석 어르신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연장자셨고 모든 집안 사정을 꿰뚫고 계셨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민수와 지연이 일어서서 인사했다. 야야, 너희들 왜 이렇게 소란이야? 마을 끝에서도 들렸다. 어르신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다. 아니에요, 어르신. 그냥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끼리 이야기가 저렇게 소란스럽나? 순자야, 뭔 일이야? 어르신이 내게 직접 물으셨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르신은 아버지와 평생 친구셨고 우리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셨다. 혹시 서연이 이야기도 알고 계실까? 아버지가 남겨두신 물건이 나와서요. 아, 그 가방 말이구나.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역시 알고 계셨다. 어르신도 아세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뭘 모르겠나? 내 할아버지하고 나는 60년 넘게 친구였다. 어르신이 가방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다. 순자야, 결국 때가 왔구나.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어르신이 모든 걸 아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죽음도 장례식장에서의 일들도 그 후 3년간 비어있던 이 집도 지켜보셨던 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방의 진짜 의미를 아시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르신의 눈빛이 나를 향해 있었다. 마치 이제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가방을 더 꽉 끌어안았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특히 서연이가 없는 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해가 완전히 져서 마당에 가로등 불빛만 남았을 무렵 서연이가 도착했다. 버스 시간을 맞춰 서울에서 내려온 모양이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 저 왔어요.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늘 이 아이에게 25년간 숨겨온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다. 오빠도 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올케 언니. 서연이가 민수와 지연에게 인사했다. 응, 서연아. 잘 왔어. 민수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지연은 냉담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서연이가 내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흑백 사진들을 꺼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또렷하게 찍힌 사진 한 장을 서연이에게 보여주었다. 이 사진 좀 봐. 서연이가 사진을 받아들더니 갑자기 얼굴이 허옇게 질렸다. 엄마, 이게...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엄마, 이 리본. 서연이가 사진 속 아기의 손목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작은 병원표 리본이 감겨 있었다. 하늘색 리본에 뭔가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흐릿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다. 이 리본,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평소에 소중한 물건들을 넣어두는 상자였다. 그 안에서 똑같은 하늘색 리본이 나왔다.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사진 속 아기와 자신의 리본이 똑같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2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다. 서연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번 뱉으면 돌이킬 수 없는 말이었다. 그날 내 친엄마는 내 언니였어. 그 말을 뱉자마자 서연이의 무릎이 풀렸다. 사진을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서연이를 나는 급히 안아 올렸다. 서연아, 서연아.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가 내 품에서 울먹이며 물었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세상이 잔인해서 내가 엄마가 되자고 마음먹었어. 그렇게 25년을 살아왔어. 최만석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때는 정말 그랬지. 동네가 좁아서 소문이 칼보다 빨랐어. 어르신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호적이니 뭐니 바꾸기도 어려웠고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지금과는 달랐거든. 내 언니 영희가 어떤 사정으로 혼자 아이를 낳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엔 그런 걸 받아들이는 세상이 아니었다. 어르신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셨다. 내가 내 아버지 부탁으로 새마을 금고 통장도 만들고 지적도도 떼어다 줬다. 서연이를 위해서 말이야. 그럼 저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등기는 서연이가 어른 되면 하자고 했는데 그만 사정이 꼬였지. IMF도 터지고 너희 엄마. 아니, 이모가 서울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그 일을 계속 미뤘다. 서연이가 울음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봤다. 엄마. 아니, 이모. 아니, 그냥. 서연이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냥 엄마라고 불러줘, 서연아. 내가 서연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럼, 민수 오빠는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손을 떨며 대답했다. 민수는 내 친아들이야. 너는 내 심장으로 낳은 딸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25년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죄책감, 사랑, 두려움, 안쓰러움. 엄마. 서연이가 내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다. 나도 서연이를 꼭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야. 내가 너를 낳지 않았어도 너는 내 딸이야. 민수도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자기도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럼 서연이는 내 사촌이었던 거네?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번쩍하는 불빛이 우리를 비췄다. 지연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찍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 그냥 기념으로요. 지연이 시치미를 뚝 떼며 대답했다. 감동적인 드라마를 찍으시네요. 지연의 목소리에 비꼬는 어조가 섞여 있었다. 근데요, 어머니. 감동은 감동이고 법은 냉정해요. 지연이 찬물을 끼얹듯 말했다. 이제 모든 사정을 아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협의해야죠. 협의? 내가 되물었다. 친딸이 아니라고 해서 25년간 키운 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다른 문제잖아요. 지연의 말끝에 서늘한 바람이 섞였다. 마치 우리의 눈물과 감동을 비웃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더욱 서연이가 이 땅을 받는 게 맞죠. 최만석 어르신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영희가 받았어야 할 몫을 서연이가 받는 거니까.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전혀 달랐다. 오히려 더 계산적인 눈빛으로 변했다. 그런데 진짜 친딸이 아니라면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죠? 25년간 키운 비용 말이에요. 지연아. 민수가 놀라서 아내를 말렸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죠. 감정과 법은 다른 거예요. 서연이가 내 품에서 고개를 들며 지연을 봤다. 그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올케 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안 돼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지연이 뻔뻔하게 대답했다. 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지연이 안타까웠다. 가족의 진실이 밝혀지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 그녀는 오직 돈 계산만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연이 A사 용지 몇 장을 들고 나타났다. 프린터에서 막 뽑아낸 듯 잉크 냄새가 났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밤새 생각해봤는데 일찍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이 위임장 양식을 내 앞에 슬쩍 내밀었다. 서류 제목을 보니 부동산 처분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간단한 서류예요. 엄지로 사인만 하시면 돼요. 지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 독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르신을 바라봤다. 최만석 어르신이 서류를 대충 훑어보시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없이는 등기 진행 못해. 등기소가 바보가 아니야. 어르신,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연이 비웃듯 말했다. 빠른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공인중개사 통하면 하루만 해도 가능해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등골이 서늘했다.
실제로 사람들은 편법의 길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냈다. 내가 서울에서 분식집 운영할 때 셔터를 내리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숱하게 들었다. 법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온갖 꼼수들. 지연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다들 그렇게 해요. 지연이 뻔뻔하게 대답했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가 25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해 두신 일을 이런 식으로 후다닥 처리할 수는 없었다. 아니야. 제대로 해야 해. 나는 결심했다. 가족관계 등록부부터 확인하자. 서연이 출생 정리가 제대로 안 됐으면 먼저 그걸 바로잡고 나서 해야지. 어머니, 그런 건 나중에 해도. 안 돼. 순서가 있는 법이야. 민수도 옆에서 초조해했다. 엄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민수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성급해졌니? 내가 아들을 나무랐다. 이건 우리 집안의 중대사야.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고. 결국 우리는 구청 민원실로 향했다. 오랜만에 가보는 관공서였다. 입구부터 소독제 냄새와 사람들의 채취가 섞인 매캐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번호표를 뽑았다. 47번. 전광판을 보니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31번이었다.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민원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창구의 플라스틱 칸막이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들이 귀에 들렸다. 출생신고 늦어서 과태료 나왔네요. 가족관계 증명서 재발급은 3일 걸립니다. 호적 정정은 법원에서 해야 해요. 온갖 복잡한 용어들이 오갔다. 내가 일을 추진하는 동안 민수는 초조하게 발끝만 보고 있었다. 지연은 아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47번 고객님,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가족관계 등록부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주세요. 창구 직원이 기계적으로 말했다. 서연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출력해 보니 역시 문제가 있었다. 출생신고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친생자 관계가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출생정 정신청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직원이 프린터에서 길다란 서류 목록을 뽑아주었다. 출생정 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출생정 정신청서, 가족관계 등록부, 의료기록부 사본, 증인 2명의 증명서, 법원 허가서, 이거 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최소 한 달은 봐야죠. 법원 허가까지 받으려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지연이 옆에서 혀를 찼다. 봐요, 어머니.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우리 방법이 나아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연이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리해주는 것이 먼저였다. 구청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마을길은 조용했다. 어르신이 내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다. 순자야, 사실 말이지. 네. 가방에서 빠진 게 하나 더 있어. 내 걸음이 멈췄다. 뭐가요? 너희 아버지가 증여계약서 원본을 따로 보관해 두셨다고 하셨거든. 나는 숨이 막혔다. 어디에요? 어르신이 집 마당을 둘러보시더니 장독대 뒤쪽을 가리키셨다. 저기 작은 디딤돌 있지? 아랫돌이 빈 거 내 아버지만 알고 계셨어.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25년 전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해 두셨다는 말인가? 어르신과 함께 장독대 뒤로 갔다. 정말로 작은 디딤돌 하나가 있었다. 평소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돌이었다. 이걸 드러내보자. 어르신이 돌을 살짝 밀어내니 그 아래로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 비닐에 곱게 쌓인 봉투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비닐을 벗겨내니 갈색 봉투가 나왔다.
봉투에는 서연이에게라고 아버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안에서 나온 것은 증여계약서 원본이었다. 사본이 아닌 진짜 원본이었다. 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증일란에는 최만석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날짜, 서명, 도장 자국.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살아 있었다. 어르신, 내 아버지가 얼마나 세심한 분이셨는지 알겠지? 최만석 어르신의 목소리에도 감동이 실려 있었다. 25년 동안 이걸 혼자 지키고 계셨던 거군요. 그래. 때가 되면 꺼내라고 하셨어. 나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 한 장의 종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버지의 사랑, 서연이를 향한 배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모두 담겨 있었다. 이제 지연이한테 뭐라고 말할까? 어르신이 웃으셨다. 그냥 보여주면 돼. 원본 앞에서는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거야. 정말로 그랬다. 도장 하나의 무게가 이렇게 클 줄이야. 등기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다. 주차장에서부터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2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등기소 사무실은 형광등이 새파랗게 떴다. 차가운 조명 아래서 사람들이 각종 서류를 들고 창구 앞에 줄을 서 있었다. 모두들 중요한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들이라 표정이 진지했다. 번호표 뽑으세요. 안내원이 기계적으로 말했다. 우리 차례가 될 때까지 1시간을 기다렸다. 그 사이 지연은 계속 중얼거렸다. 이런 거 시간 낭비예요. 그냥 우리 방법이 훨씬 빨라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25년간 준비해 두신 일을 제대로 끝내고 싶었다. 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우리 차례였다. 창구 직원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업무에 능숙해 보였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증여 등기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증여계약서 원본을 꺼냈다. 어제 장독대 밑에서 찾은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직원이 내가 꺼낸 문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서류를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컴퓨터에서 뭔가를 조회하고 다시 서류와 대조해 보았다. 증여계약서 원본 확인됐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증여자와 수증자 일치하고요. 증인 확인도 됩니다. 직원이 최만석 어르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토지대장과도 대조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 계속됐다. 그 사이 내 손바닥에는 땀이 났다. 네, 토지대장 정보와도 일치합니다. 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로 아버지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구나.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이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수증자가 당시 미성년이었네요. 그렇다면 유효성 판단을 위해 보완 서류가 필요합니다. 내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등기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완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서연 씨의 권리가 강합니다. 증여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식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당연히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다. 지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만요. 이 집안은 상속부터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시죠? 증여자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상속이 먼저 개시되는 거고 증여는 그 다음 문제죠. 지연이 자신이 아는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서 반박했다.
직원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선증여, 후상속이 가능합니다. 증여계약이 생전에 이루어졌다면 사후에도 그 효력은 유효해요. 그래도 상속인들 동의 없이는 서류상으로는 이 땅에 대한 증여 의사가 더 강하게 입증됩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25년간 나를 짓눌렀던 욕망과 두려움이 얽혀 만든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구나. 나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엄마가 끝까지 해줄게. 내가 받아야 할 걸 꼭 받게 해줄게. 서연이도 내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등기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 분위기는 침울했다. 민수와 지연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가 무너져 내렸다. 엄마. 민수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나도 아들이에요. 30년 넘게 아들로 살아왔는데 한 번만 생각해줘요. 내 마음도 아팠다. 민수도 내 소중한 아들인데 이렇게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수야, 엄마는 서연이만 생각하세요. 저는 뭐예요? 그냥 남인가요? 민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때 서연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빠.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도 이 집의 딸이에요. 25년 동안 오빠와 똑같이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왔어요. 서연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한테서 뭔가를 빼앗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다만 진실 위에서 나누자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기다려온 것처럼 서연이를 끌어안았다. 맞아, 서연아. 진실 위에서 나누는 게 맞아. 지연은 끝까지 차갑게 서 있었다. 진실? 진실이 밥 먹여줘요? 지연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 세상에 진실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다 돈이에요, 돈. 지연의 말은 어느 면에서는 맞았다. 현실적으로 보면 돈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했다. 진실은 당장 밥을 주지는 않지만 잠을 자게 해준다. 양심의 가책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준다. 나는 25년간 서연이 문제로 마음 편하게 잠든 적이 거의 없었다. 늘 뭔가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연아, 내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연은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뜻도 서연이의 권리도 우리 가족의 진실도. 그날 밤 나는 정말로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다. 서연의 출생정정과 증여 이전 절차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됐다. 법원에서 출생정정 허가를 받는 것만 해도 2달이 걸렸다. 서류 준비하고 증인 진술서 받고 법관과 면담하고 복잡한 절차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서연이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리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 등기소를 10번도 넘게 드나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직원들도 나중에는 또 오셨네요 하며 반겨주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다음 주면 등기 완료될 겁니다. 담당 직원이 웃으며 말해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민수와는 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새로 써서 아버지가 남기신 통장 자금을 일부 나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되 지금의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최소한의 다리를 놓은 것이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민수가 미안해하며 물었다. 괜찮다. 내 아버지도 이렇게 하길 원하셨을 거야. 실제로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았다. 한 자식만 편애하기보다는 모든 자식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셨을 테니까. 지연은 끝까지 못마땅해 했지만 민수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여보, 엄마 뜻을 따르자. 이 일로 더 이상 가족이 상처받고 싶지 않아. 민수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았다. 봄비가 그친 어느 날 우리는 본격적으로 집 정리를 시작했다. 김덕수 아저씨가 다시 와서 대청마루를 새로 깔아주셨고 벽지도 새로 발랐다. 마당의 장독대도 깨끗하게 닦았다. 순자야, 이제 집다운 집이 됐네. 김 아저씨가 뿌듯해하며 말씀하셨다. 정말 그랬다. 처음 왔을 때의 을씨년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사는 따뜻한 집이 되어 있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찾아왔다. 순자 언니를 비롯해서 옛날에 알던 분들이 김칫국을 끓여주고 반찬도 만들어주셨다. 최만석 어르신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주시며 말씀하셨다. 이제야 이 집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가방은 비밀을 묻어둔 무덤이 아니었다는 걸. 25년 동안 벽 속에 숨겨져 있던 그 가방은 과거를 묻어두는 관이 아니라 미래로 건너가는 다리였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우리 가족이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다리. 엄마, 서연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 땅 일부에 공동부엌 만들면 어떨까요? 공동부엌? 네. 시장에서 혼자 밥 드시기 힘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같이 식사하시라고요. 서연이의 제안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순자밥상 다시 열자. IMF 때 문을 닫았던 순자밥상.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셔터를 내렸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IMF 때 끊어졌던 국물의 김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이웃들과 정을 나누던 그 시절의 온기가. 엄마,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설거지는 도와드릴게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주말에는 내려와서 도울게요. 민수도 거들었다. 해질녘이었다.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쑥떡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작았다. 나도 도울게요. 그 말이 내 마음의 등기부에 조용히 기록되는 소리가 났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아들의 목소리였다. 고맙다, 민수야.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날 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나는 혼자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그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25년간 우리 가족의 비밀을 품고 있던 가방.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가방. 나는 가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어보았다. 아버지의 카세트 테이프, 새마을 금고 통장, 서류들, 그리고 흑백 사진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이제 이 물건들을 다시 숨길 필요는 없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물건들을 버릴 수는 없었다. 이것들은 우리 가족의 역사였고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서연이의 뿌리였으니까. 나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버클이 딸깍 소리를 내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아버지,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듣고 계시죠? 가방은 열었고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장독대 위에 괸 물이 별빛을 흔들고 있었다.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 하고 답해 주시는 것 같았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날 벽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김덕수 아저씨가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만약 내가 가방을 열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도 서로를 오해한 채 살아갔을 것이다. 민수는 계속 서연이를 시기했을 것이고 서연이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았을 것이고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돈보다 무거운 건 숨겨둔 이름 한 줄이었다. 서연이의 진짜 이름. 조카에서 딸로, 딸에서 조카로, 그리고 다시 진정한 딸로 이어지는 그 이름. 그리고 나는 마침내 알게 됐다. 내가 이 시골집을 고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시골집이 나를 고쳐준 것이었다는 걸. 처마와 기둥, 벽지와 마루를 고친 것은 겉모습에 불과했다. 진짜로 고쳐진 것은 우리의 호적이고 우리의 마음이었다. 25년간 뒤틀려 있던 가족관계가 제자리를 찾았고 25년간 숨겨져 있던 사랑이 드러났고 25년간 아물지 않았던 상처가 치유됐다. 그제서야 이 집이 진짜 집다운 집이 될 수 있었다. 다음 주부터 순자밥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 서연이와 함께 민수의 도움을 받으며 최만석 어르신을 비롯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방은 이제 안방 장롱 맨 윗칸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언젠가 서연이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때 다시 꺼내서 들려줄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할머니의 용기와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그날 밤 나는 정말로 오래간만에 깊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순간 모든 것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